우리 정풍성 선생님은 이 한국 가곡계의 또 태두인 김동진 선생하고도 또 각별한 관계돼요? 어떻게?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옆에 앉은 친구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을 눈에 보이네 이런 노래를 하는데 제가 쫙 홀렸습니다.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가고파. 그래가지고 그 노래 듣고 난 다음에 그 노래가 뭐냐 하니까 가고파라 그럽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훗날 자라가지고 저런 곡을 만들 수 있는 작곡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그때부터 퉁소를 집에서 만들어가 불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고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보면은 미군 전화선 보면은 그 구리철사 가운데 보면 깡철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나무 판때기 같은데 못을 이렇게 박고 비스듬히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철사를 깡철을 연결하면은 긴 선하고 짧은 선하고 음이 다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프같이 제가 연주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신동이다 하고 이제 이랬는데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이놈의 자석 양반 집안에서 풍각쟁이 되려냐 하고 막 호통을 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김동진 선생님 가고파를 듣고 제가 이제 작곡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고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제가 대학을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하고 참 인연이 제가 입학 시험 칠 때 경희대학입니다. 아닙니다. 서라벌 예술대. 서라벌 예술대. 예, 그때 서라벌 예술대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2마디 모티브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여기 연결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고 4부 합창으로 편곡을 해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나가셨는데 그때 참 선생님께서 그 내신 모티브 자체가 너무나 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그 연결해가지고 작곡을 하나 한 곡 만들고 그걸 4부 합창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첫 교양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기악과 성악과 작곡가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한 큰 교실에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 들어오시더니 여기 정풍송이가 누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접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알았어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앞에 앉은 여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름이 하도 고약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레슨 시간에 첫 시간 이제 그 선생님 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정풍송이 누구한테 작곡 배워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학교라서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제가 음악 책 사다가 저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천재게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천재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천재인가? 그래 이제 선생님께 저 혼자서 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다른 선생님의 한자를 대는 게 제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루는 하십시다. 내가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너가 가장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너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용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몇십 년간 작곡 생활을 하시면서 쌓았던 노하우 같은 걸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몇십 년간 이제 매년마다 2번씩 찾아뵈었습니다. 1월 1일 하고 3월 22일. 3월 22일은 선생님 생신일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이랬는데 제가 그
지금도 제가 작곡을 이렇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김동진 선생님의 그 따뜻한 사랑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했거든. 제가 작곡을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면은 김동진 선생님의 그 작품이 가장 다른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 가락이나 음악하고는 좀 다르죠? 이분은. 아닙니다. 그게 신창악이라는 운동도 하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신창악 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 전통 음악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페라도 만드시고 가곡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수선화라든지 뭐 가고파도 그렇지만 목련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양적이다고 그럴까요? 아니 모던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처음에는 완전히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곡을 많이 하셨죠. 물론 가곡이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창악 운동을 하시면서 오페라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귀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으셔가지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힘드셨고 이랬습니다. 저도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이분이 아직 귀가 거의 갔을 때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여덟 이렇게만 된 모르겠는데 꼭 베토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 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귀가 일찍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른쪽 귀를 수술을 했거든요. 중이염을 옛날에는 이 중이염이 그야말로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감기 걸리면 재발하고 그래서 또 치료하고 했는데 제가 70대에 수술을 할 수 없어가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술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지만은 오른쪽 귀는 이제 그래서 고막을 좀 상했습니다, 제가. 김동진 선생 노래는 굉장히 건강하죠. 그럼요. 그리고 힘이 있고 밝고. 참. 그리고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가곡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국 창가 아닙니까?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 맞습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시로도 훌륭한 시입니다. 맞습니다. 양명무 씨가 시인이니까. 그리고 이 노래가 힘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국 장관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제2의 애국가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충분하죠. 그렇죠. 그리고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곡도 많이 하셨고, 오페라 곡도 많이 하셨지만은, 군가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다음에 각 사단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고. 6.25의 노래가 김동진 작곡 아닙니까? 시인 박두진의 김동진 작곡. 6.25의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작이시네, 이분. 그러니까 워낙이나 작곡을 잘 하시니까 전국의 학교라든지 군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주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풍종 선생님이 빗자루 울분에 견디지 못하시고 빗자루를 작곡하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애국적인 가수, 애국적인 작곡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대중가요라는 게 얼마나 이 애국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데, 이게 그런데 요사이
대중가요 또는 작사, 작곡,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겠죠.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은 그야말로 많은데, 용기를 못 내가지고, 혹은 또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가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물론 뭐 상업 가요를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돈 버는 데만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외국 곡을 표절한다든지, 표절, 예. 또 국내 외 가요를 이렇게 표절한다든지, 또 너무 유행만 예. 생각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어휘들을 써가지고 가사를 만든다든지. 예. 그거는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동료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적어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위는 안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풍송 한자는 원래 예명입니까? 아닙니다. 원래입니까? 예, 풍년풍자, 솔송자거든요. 아주 근사하네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 이게 예명인 줄 아십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예, 제가 이제 허공이라든지 뭐 갈색 추억 다 보면은 정욱 작사, 정풍송 그렇죠. 작곡하고 있는데, 정욱은 이제 제가 작사할 때 쓰는 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욱이 본명이고 정풍송이 예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이 정풍송 발음도 좋고 뭔가 이게 대중가요하고 뭐 이미지적으로 맞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바람풍을 아마 바람풍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태나 이문균 교수하고 한 17년 전에 클래식 가요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12곡을 다 작사, 작곡, 편곡, 지휘, 디렉터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보면은 허공하고, 웨딩드레스하고, 떠나는 마음이라고 조영남이가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세 곡은 다시 리바이벌 하고, 다른 거는 이제 다시 다, 9곡을 작사, 작곡, 편곡, 지휘 다시 해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라디오를 들으면 갔는데, 어떤 평론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새로 나온 신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이제, 태나 이문균 씨의, 나그네라는 노래를 소개를 하면서, 아, 여기 보니까 정욱 작사, 정풍송 작곡돼 있네요. 이 정욱 씨하고 정풍송 씨는 아주 명콤비죠. 이 두 분이 명콤비 맞네. 시도 친 게 참 많죠. 이런데 좋아져서 굉장히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정풍송, 정욱이가 이렇게 같은 사람인 걸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가만히 또 한 분 반야월 씨가 반야월 선생은 작사를 여러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사를 하시는데, 이제 반야월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월북을 하셨다든지, 이런 작사가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조명암 선생이라든지, 박영호 선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 분들, 그분들의 가사를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낼 때, 이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뭐 많이 바꿔서 작곡하시다가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진박남? 진박남 선생이 바로 반야월 선생이거든요. 그렇죠. 진박남 선생이 바로 노래 처음에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반야월 이름으로 이제 작사를 하셨죠. 작사와 가수를 좀.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정 선생님은 노래는 안 하십니까? 제가 김동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큰 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동진 선생님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잘하십니까?
악기도 못하는 악기가 없으시거든요. 바이올린, 예. 피아노, 뭐 트럼펫 할 거다 좀 못하시는 거 없는데 하루는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시다. 작곡을 잘하려면은 당연히 피아노도 잘해야 되지만은 예. 그 못지않게 성악을 알아야 된다. 성악을 모르면은 절대로 좋은 작곡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정풍송이는 목소리도 좋으니까 성악도 같이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앞으로 작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예, 예. 그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작곡은 음악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거는 무조건 그려라. 봄이 오면 산에 들에 하는 그 봄이 오면 그 곡을 14살 때 작곡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작곡하는 게 달라지니까 무조건 하고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하고 작곡을 메모를 그려놔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부터 그렸던 걸 지금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해가지고 발표하는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김동진 선생님께서 저로 하여금 정말 작곡을 하고 한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트곡은 순간적으로 작곡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가사를 갖고 작곡하겠다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드는 것보다가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우두커니 누굴 기다린다든지 이러다가 문득 이렇게 스치는 멜로디나 가사나 심지어 제목 이게 떠오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항상 호주머니에 제가 이렇게 오선지나 메모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필요할 때 그걸 정리해서 썼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히트하는 게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셨습니다. 예. 허공은 며칠 걸렸습니까? 작곡. 허공은 그 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동기가 부여돼 가지고 참 울면서 가사를 만들었거든요.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곡도 금방 만들었고 그런데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 그걸 그대로 바꾸는데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전체를 안 다치고 그렇죠.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거기들 민주를 그대로 바꾸니까 참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잘 모면했죠. 그러니까 이 허공이란 노래가 작곡되던 84, 5년 이때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 노래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렇죠. 모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노태우 정권 때 사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신문 칼럼으로 쓴 일이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 이런 데 이제 썼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히트 되자마자 친구들하고 올려서 밥을 먹는다든지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그대는 원래는 민주다 하고 했더니 친구들이 막 뭐라 하면서 너 또 잡혀가려고 그러냐 하고 막 그럽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이 돌았는지 이상벽 기자가 그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하루는 KBS 앞에서 만나더니 손을 막 끌더니 정선생님 저쪽 만납시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허공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저한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습니다. 누구 뭐 삼족 멸할 일이 있느냐고. 그러고는 훗날 얘기할게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 제가 더 못 참고 그걸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신문의 칼럼으로 제가 쓴 일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걸 썼고 민주를 어째서 그대로 바꿨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됐죠.